장윤선의 최강 시사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죠. 어제 저녁에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자 일단은 기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 법조인들이 이것은 100%다. 그리고 체포 적부심이라는 것조차도 뭐 변호사님 저보다 훨씬 더 제가 찾아봤어요. 그거 좀 신경 쓰여서 작년에 6건 했더라고요. 한 해에? 네, 재작년에 4건 했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한 건으로 기록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건이 한데. 그래서 대체로 체포 적부심은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구속 적부심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 전반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래도 워낙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윤석열 그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이마저도 이제 완전히 기대가 허물어진 거다. 그동안 계속 서부지법에 관할 건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지법에서조차도 이 옳다. 문제가 없다. 체포 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확약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좀 다투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또 다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좀 100% 99.99999%인데 또 일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엉뚱한 변호사들은 인용된다고 그러니까요. SNS 글 써놨고 이러더라고. 제가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건지 그 관할 부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그 공수처법 31조에 분명하게 재판 관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을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앞소절의 문장을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이제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다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다 보도를 했더라면 이게 아니네. 공수처법에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기자님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정책 쟁점인 것처럼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부 법조인들. 그 법조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기자들이 제대로만 짚어주면 이게 논란이 1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영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논란과 정쟁거리를 만들면서 마치 서부지법에서 이제 정계선 법원장이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련의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는 혼선과 혼란을 부추긴 저는 그런 언론의 문제도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관할이나 형소법 110조 문제 등등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냥 주장하는 거로 말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왠지 그게 정말 쟁점인 것인 양 스포츠 중계하듯이 계속 언론에서 이쪽 저쪽 보도를 하거든요. 정말 잘못됐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패널이 뭐 압니까 그 사람이? 민주당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패널들이 그냥 그 정치적 그 견해에 따라서 법적 해석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명명백백하게 그것은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서 제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에 기반해서 법률적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서 법도 왜곡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달이 계속 나는 거고 저는 윤석열 측의 목적은 너무나 명징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일종의 이제 극우 세력들을 모아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플레이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 언론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쪽 반 저쪽 반 양비론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체포영장 적부심 뭐 당연히 기각이 됐고요. 자, 이 와중에 윤석열 측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또 우종수 국수본부장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인데 내란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 밝혔네요. 근데 저는 내란이요? 또 내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을 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네.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었다. 그리고 국회가 입법 계속 그 대통령의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예산안을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라는 그 사실 막 우리들의 평온한 밤을 해쳤던 그날 12월 3일의 밤에 발생했던 그 폭동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본인들의 그 잘못을 그 사법 심판대에 올려서 법률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것에 특히 대해서 체포 집행한 거를 내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영장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적으로 네. 이를테면 사설 경호원들이 가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러 간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가서 집행을 하는 그 자체를 그걸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이제 자기 변명을 위한 우기기밖에 안 된다. 안타까운 게 이것도 막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언론에서 왠지 그런 것처럼 하면 진짜 다 그렇습니다.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헛소리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헛소리요. 예. 헛소리를 뭔가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다는 거는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는 행동이고요. 사실은 답답합니다. 네. 근데 끊임없이 네. 이제 불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 그 아침에 2분 43초 분량으로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자리에서도 피의자 윤석열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불법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장 집행도 불법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법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약 관화하게 나와 있는 법조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그냥 간과한 채 뭐라 그러냐면 이 관할법원도 아닌 그 중앙지법도 아니고 서부지법에서 이런 영장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법원도 문제고 공수처도 문제고 경찰 너희도 문제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건 다 불법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체계는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그 상황을 교란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정치행위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포 집행할 때 지지자들이 들고 있던 피켓을 보셨을 거예요. 네. 영장, 불법, 체포, 무효, 뭐 불법 체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엉뚱한 얘기 정말 헛소리 같은 것들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고발 대상은 되는 겁니까? 고발은 다 됩니다. 고발은 다 돼요. 그냥 다 고발해요, 그냥.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걸 보도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다루고는 있죠. 어처구니 없어서 다루고는 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들이 내란했잖아요. 지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한 주체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내란을 그 범죄 고발은 가능해요. 고발은 다 가능한데 이걸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룰 필요도 사실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눈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왜 그런지는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내란입니까? 정당한 법 집행 절차인데요. 불법 영장.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불법 영장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하나도 없어요. 불법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 딱 명토 박아서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없다.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보수 패널들 만나보면 뭘 막 적어와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제 무슨 단톡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연구하는 것 같아요. 입장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쫙 뿌리면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법률 검토를 한다거나 스스로 취재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사실관계를 보고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일종의 뭐 지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내려오면 그냥 그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답답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은 해놓고 거기서 정치 쟁점이나 그렇습니다. 다툼을 해야 되지 기본부터 부인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거 딴 거 하나 딱 갖고 와서 뒤에 다른 거 다 있는데 다 배제하고 장난칩니까? 계속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여론조사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이 규합하고 자기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치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양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 적부심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48시간인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 동안은 쉽니다. 정지가 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박 변호사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셔서. 원래는 10시 33분에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10시 33분까지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기한이 멈췄기 때문에 아마 저녁 때까지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를 뭐 더 이상 자꾸 안 받고 있으니까 구속영장은 이제 지금 청구를 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됩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 나온 거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다시 또 나와라 재조사를 통보한 상태이고요. 10시에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도 사실은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공수처 조사를 완전히 불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에 또 나와라고 했을 때 과연 응할지. 왜냐하면 조사 자체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 박 변호사님 취재하셨어요. 취재 아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진술 거부권은 아니더라고요. 입을 꼭 닫고 있었던 게 아니고 묻는 말에 동문서답을 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윤석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제 보도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장 기자님도. 어제 충분히 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다 얘기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왜 얘기를 했냐 이렇게 저는 의심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기사에는 일체 뭘 이름이 뭐요? 소위 얘기하는 인정신문에서 이름이 뭐요? 주소가 뭐요? 당신 직업이 뭐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일체 아예 말을 안 했다. 아마도 그렇게 보도가 된 거는 정말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묻는 거와 다르게 자기 얘기만 계속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것은 좀 미심쩍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별명이 미스터 59분 아닙니까? 다 명가 아닙니까? 59분 대통령. 혼자서 1시간 얘기하면 혼자서 59분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엉뚱한 답변을 했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딴소리를 한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또 날인을 하든지 나리는 또 거부했거든요. 최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술은 해놓고 동문서답 해놓고 나리는 또 거부하고. 야, 근데 이것은 조금 그 정신적으로 맞습니다.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더 조사도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조사 자체가. 지금 전략적으로 저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같으면 진술 거부권 같은 거 행사를 하고 공판에 가가지고 다 하는 거 전략으로 삼거든요. 공판에 가서는 더 소리 할 거, 죄송합니다. 더 엉뚱한 소리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전략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엉뚱한 얘기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어제 적부심도 본인이 출석하기로 했다가 경호팀 다 마련돼 있었는데 막판에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형사 절차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해줘. 혼을 내야 돼요. 코치를 좀 하고. 이래 가면 사형입니다. 아니 뭐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감형 받으면 30년, 뭐 35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도 변호사들이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가날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피의자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본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런 분이 평생 검사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됐으니 야, 저분 밑에서 조사받은 분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탄핵 심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3회 변론 기일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세요?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요때 끝내겠다. 2월 17일인가요? 19일 잡았는데요. 13일 잡았죠? 13일. 그날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라. 근데 사실 어제 그 헌법재판소의 이제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막
나중에는 막 항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로봇이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심리기를 잡냐,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심 재판관 측에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대로 그냥 따라와라, 이 기일에 마치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이대로라면, 2월 말, 3월 초에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 파면인지 아닌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재판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심 재판부 정의영 재판관이죠. 눈치를 보면서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윤석열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걸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판부가 봤을 때는 특히 주심 재판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막무가내 인상을 좀 주긴 그리고 해요. 상당히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로봇이 로봇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해야지요. 잠을 안 자서라도 준비하고 나와야지요. 근데 그런 거 뭐 못하겠다, 기일을 늘려달라, 끊임없이 시간 끌기를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건 다 받아들여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증인 신청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애누리 없이 지금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10명 안팎 같아요. 10명. 10명 안팎이니까 뭐 지금 김용현, 뭐 지금 여인영, 지금 5명, 6명 정해졌다고 그러고 만약에 끝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10명이고요. 저희가 한 2명씩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명 하면 2명을 할 수 있는데 많이 하면 2명 하면 5회면 끝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2월 13일이 종결이고 뭐 그 후에 판결문 쓰고 뭐 심리하면 2월 말에 3월 초에는 결론이 납니다.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상으로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제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원달러 환율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중에 30원은 우리가 지금 1,470원인데 그중에 30원은 사실상 이제 계엄값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달러 값이 30원이 오른 건데 이것을 한 사람의 사고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의 사고 때문에 전 국민이 n분의 1로 갚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비용을, 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지게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내가 여기서 더 버텨서는 안 되겠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불법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께 해야 되는 도리인 거죠.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잘못이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거고 이런 식의 공작을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지지세를 몰아서 뒤엎을 수 있다는 아주 허무맹랑한 망상을 끊임없이 부추기니까 저는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있긴 근데 있잖아요. 저는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손절각이다 싶은데 여하튼 최소한 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다. 답답합니다. 지금 수사하고 탄핵 심판 좀 짚어보고 있는데 하나만 좀 더 봐야 될 게 윤석열 측입니다.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 김용현이 이걸 잘못 뺏긴 거다. 이러니까 또 김용현은 뭔 소리 하냐 잘 작성했다 잘 뺏긴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진짜로 이게 드라마 장면인지 저도 변호사지만 장난칩니까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정말 실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포고령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1번부터 위헌이잖아요. 정치활동 금지, 정당활동 금지. 그리고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베꼈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는 전공의를 처단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전공의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베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있지도 않은 저는 이 전공의 문제는 반드시 피의자 윤석열이 넣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파업 등등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뭐 그것조차도 지금 김용현
잘못 뺏겨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진짜 얼토당토 아는 거고 심지어 어제 김용현 그 장관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한 거 아니다. 대통령이 검토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고 재판 과정에서 저는 별 얘기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누가 시켰고 언제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박 변호사님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는데 끝까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거다. 평생 자기가 뭘 책임지고 맞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김용현 경우에 따라서는 김용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잘못 뺏겼다라고 답변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답변은 뭐냐면 재판부에 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뭐 잘못 판단했거나 내가 한 거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법률이 된다고 판단하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다르게 뭐 통제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쓴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잘못 뺏겨왔더라고요. 아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요거는 변호사들도 변호사지만 윤석열 주장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변론 방식을 저는 좀 추측이 가능한 게 지금은 동문서답하고 입국 닫고 있지만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아마 탄핵 심판도 나올 겁니다. 엄청난 엉뚱한 소리 나올 거고요. 99.9%가 타인한테 전가하는 걸 겁니다.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김용현.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이 한 것이다. 자기하고 밥 먹은 사람들 다. 저는 그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군인들이 자꾸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엄을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한 거다. 그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계엄을 통해서 질서 한번 잡으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할 거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또 한편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투표를 잘해야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투표하기 전에 언론이 검증을 정말 제대로 잘해야겠구나. 국민검사 아니었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검사였습니다. 언론 잘못도 있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 진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상황을 보면 왕놀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자기 부인하고 해군 함정위에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최수근 해병이 그해 7월 19일 날 돌아가셨고 그 유명한 VIP 경로설이 7월 31일 날 터졌고 그리고 그해 잼버리 때문에 그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러 다녔어요. 그때 선상 파티를 한다는 해군 군함안에 위해서 말이 됩니까? 폭죽 가져와라. 노래방 기계 왜 없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최소한 국가의 공직이 아니에요. 자기 사적으로 왕놀이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진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나 물이라도 가가지고 저 잼버리 행사장에 가서 자원봉사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대통령 내외라는 사람들은 휴가랍시고 가가지고 뻔히 보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선상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군함에서 그걸 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자 마지막으로 지금 특검법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 자체적인 특검법을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좀 전에 말씀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눈물도 좀 흘리고 어떻게 이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게 되는데 1차 뭐 권성동 대표 따로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 따로 만나고 나중에 이제 3자 회동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명칭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국조특위만 하더라도 내란 국조가 아니라 내란 의혹 국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아주 작은 미묘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논란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 혐의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수사 범위 부분요. 그렇습니다. 수사 범위에서 수사 그 기간이라든가 수사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수사 범위에서 이 외환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전쟁 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거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 연평도에서 포 400발 포사격한 거, 대북전단 끊임없이 보낸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살과 관련해서 HID 공장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네. 필요성을 상당히 갖고 있고 이 내란의 본질은 사실상 외환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조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외환은 외교에 그리고 또 사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힌다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민주당의 강경과 온건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강경파들은 또 이거 외환죄 넣어야 된다고 하고 온건파들은 그거 부차적으로 또 별도로 하면 된다. 일단 내란 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네. 최상목 지금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안에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서 뭐 수사 범위를 조금 협의 보는 방식. 그렇습니다. 내란 지금 선동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쟁점인데 이제 그 내란 선동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자기들의 문제가 포함되고 또 반대로 또 전용기 의원 문제를 또 지적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카톡 문제에 대해서 민주파출소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시급한 사안이고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울어요, 근데? 뭐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자리에 그 집에서 울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게 저는 사실은 정치인들은 다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원총회가 거기서 울면 됩니까? 뭐 그동안 그 친윤계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점은 뒤에 찍혀 있습니다. 특검은 해야 된다. 손절하겠다. 이제는 손절하겠다. 특검으로 간다. 이해해라. 뭐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 열차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한 최강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